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매일매일 100만 원의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면 자정에 소멸되는 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저축을 할 수도 없고 투자를 해서 불릴 수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당연히 남기지 않고 그 안에서 돈을 다 써버리겠죠. 매일 100만 원의 돈이 들어오는 이 통장,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지는 하루와 같다고 합니다. 저축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잘 쓸 수밖에 없죠. 하루하루 여러분은 자신의 뜻대로 잘 쓰고 계신가요? 10월 7일 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국경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이 연휴를 맞아 몰려온 16만 요우커의 경제 효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가 중국의 국경절 연휴입니다. 긴 연휴 동안 한국을 찾는 요우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만 명 늘어난 16만 명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 경기도 의왕시의 인구인 15만 9천여 명과 맞먹는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셈입니다. 특히 올해는요, 유통과 숙박, 여행 등 민간업계만 공을 들였던 예년과 다르게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심해 요우커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화점의 매출을 좌우하고 일부 지역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요우커 파워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백화점이나 편의점, 화장품 매장 등은요, 요우커 열풍에 잔뜩 들떴습니다. 요우커를 겨냥한 붉은색의 중국어 환영 문구와 중국어로 이름이 적힌 한류 스타의 대형 사진이 걸려서요, 마치 중국에 와 있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롯데백화점 본점은 이날 개장 20분에서 30분 전부터 요우커들이 줄을 선 채 기다리는 진풍경도 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은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요우커들의 줄이 한길까지 길게 늘어섰고, 오후 들어 상품이 떨어졌다는 직원에게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지곤 했죠. 하지만 이 요우커의 쇼핑 일색 관광은요, 그동안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요우커가 몰리는 명동 일대는 단체 관광객을 실은 버스의 불법 주차로 교통정체가 극심히 빚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켰다고 하고요. 명동의 영세 상인들도 요우커가 와봐야 대형 쇼핑몰만 배불린다며 반갑지만은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는 정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 몰려드는 요우커를 쇼핑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과 체험 관광으로 분산을 시켜서요, 한국의 매력을 더욱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지역 구석구석까지 요우커 효과를 확산시키자는 취지이기도 하죠. 한국관광공사는요, 이 중국의 국경절 동안 요우커들이 일반 가정에서 함께 장도 보고 가정식을 해먹는 집밥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시 애월읍의 어촌계와 연계해 요우커 220명을 초대했는데요. 요우커들은 주민과 어울려 향토 음식인 톱밥을 만들고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쇼핑몰이나 호텔로만 몰렸던 중국인 관광객이 어촌을 많이 방문하면요, 이 어민소득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서울시는 요우커가 몰리는 기간을 아예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시내 관광특구 7개 지역에 환영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 중국어 안내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요. 또 주요 관광지에서는 고적대 행진과 풍악놀이 같은 문화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또한 교통정체 대책도 있었는데요. 이 경복궁과 DDP, 롯데백화점 등의 주차 안내원을 투입하고 2018년까지 관광버스 전용 주차 공간 356면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경절은요, 해외에서는 국경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국 런민왕의 자국 국경절에 대한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황금 연휴를 맞은 요우커들이 해외로 나가 엄청난 소비를 하다 보니 외국에서 국경절은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해외 여행객은 올해 1억 명을 돌파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쓴 돈만 1286억 달러, 약 136조 원에 달해서요,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글로벌 관광 지출 1위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2018년이면은 이 중국의 소득 수준이 1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때까지 매년 15%씩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세계 관광업계의 전망입니다. 또한 2018년이면 한국에 오는 요우커가 1,000만 명에 달해서요. 25조 원의 소비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우커는 이미 지난해 432만 명이 방문해 7조 원의 소비 창출 효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요우커가 가장 많이 방문하는 홍콩의 상황도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거주 인구 722만 명보다 대여섯 배 많은 요우커가 몰리면서요. 이 홍콩의 생필품 부족, 교통체증 같은 부작용이 속출해서 홍콩 당국이 요우커의 비자 체류 기간을 축소하거나 구매를 제한하려고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요우커 유치전에서 일본은요 가장 큰 경쟁국입니다. 일본 당국은 1일에 맞춰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품목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최근 1년간 20%가량 떨어진 엔화 가치도 쇼핑에 나선 요우커에겐 큰 매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 나쁘지만은 않은데요. 우선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고 세련된 문화 콘텐츠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중국에서 불고 있는 신한류 열풍에 젊은 소비층인 소황제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우커는 서울과 제주로만 많이 몰립니다. 또 쇼핑만 하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태부족한 문화상품이나 레저시설을 확충하는 것 역시 시급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문화상품이 개발되지 않으면 재방문이 줄어들 거란 전망도 있어서요. 최근에 한류와 우리의 전통 음식이나 옷과 전통시장을 결합해 생활 속의 한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커질 요우커 시장, 중국 관광객 맞을 대비를 더 잘해서요. 경제 활력에 더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키덜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키덜트란 키드, 아이와 어덜트, 어른의 합성어로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렸을 적의 분위기와 감성을 간직하는 성인들을 일컫습니다. 즉 어린이가 되고 싶어하는 환상을 가진 어른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주로 30, 40대 성인들이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추억의 놀이를 다시 찾으려는 문화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20대에서 40대의 성인이지만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갖가지 향수들을 여전히 잊지 못해서요. 그 경험들을 다시 소비하고자 하죠. 그래서 다 큰 어른이지만 장난감을 모으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의 피규어를 사 모으기도 합니다. 이런 키덜트 현상은 이미 영화나 소설, 패션과 애니메이션, 광고 등 소비문화 전 영역에서 새로운 문화 신드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키덜트의 특징은요, 누구나 추억으로 갖고 있는 동심의 세계를 성인이 된 후에도 현실 생활에서 유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골치 아픈 현실을 피해 포근한 동심의 공간에서 안식을 취하자는 거죠. 최근 이런 키덜트들의 수집욕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30일 맥도날드의 어린이를 위한 햄버거 세트 해피밀이 전국 매장에서 순식간에 완판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때 아닌 해피밀 특수는 해피밀 쿠트 구매 고객에게 제공되는 슈퍼마리오 피규어 때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어린이 세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선 사람들이 다 큰 어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요, 8종류의 마리오 사은품 각각이 해피밀 세트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품귀 현상까지 이뤘죠. 이 뉴스는요, 소위 키덜트족이 새로운 소비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최근의 동향을 확인시켜줍니다. 키덜트의 특징으로는 아이들과 달리 원하는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키덜트의 수집욕과 이 무력은 아이들의 맹목적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더욱 주목받는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5일간 코엑스에서는 2014 서울 키덜트 페어가 열리기도 했죠. 이 키덜트 제품은 주로 프라모델, 피규어, RC 모형, 다이캐스트 모형, 아트토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 누구나 갖고 싶어하던 레고는요, 가장 대중적인 키덜트 제품에 속합니다.
레고가 주로 남성들에게 인기를 끈다면 여성에게는 역시 바비 인형일 텐데요. 바비 인형을 입양한 이들은 하루하루 바비 퍼니처를 수집하는 맛에 산다고 합니다. RC카나 RC 헬기 같은 야외 작동형 제품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키덜트 산업이라 불릴 정도로 규모도 커졌습니다. 국내 키덜트 관련 제품 시장 규모는 연간 5천억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매년 20-30%씩 성장하는 대표적인 블루오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덜트의 대표 선호 제품 중 하나인 레고, 이 레고 코리아 매출의 급성장은요, 키덜트 시장의 잠재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해 레고 코리아 매출은 1,46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0년 383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불과 3년 만에 4배 가까이 뛴 것입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요, 이 단순한 장난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명품 수준의 고가 장난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 옛날 코 묻은 돈으로 사던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한정판이 나오는 레고나 이 애니메이션 건담의 프라모델의 일부 제품은 구입 경쟁으로 출시 가격에 대해 몸값이 몇 배로 뛰어서요,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키덜트 문화를 이끄는 주요 소비층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하네요. 키덜트 상품군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공통 분모는요, 이들이 모두 추억을 소비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추억에 의존하는 특성상 이 키덜트 제품은 되게 현실적인 쓸모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 일이 상품의 사용 가치나 상징 가치를 소비하는 일인 것과는 다르게요, 이 옛날 만화와 게임 캐릭터 인형을 사는 일은 다분히 자기 만족적인 성격이 강하죠. 키덜트족은 일과 가정, 온갖 사회관계로부터 벗어나 자기만의 공간을 갖게 해주는 분리의 기쁨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를 보고 현실적으로 집이나 자동차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이 가진 구매력의 범위에서 일시적인 만족감과 위안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표출된 현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키덜트 현상, 단순한 취미 생활을 넘어서요, 이제는 사회현상, 경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어 돋보기 키덜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주목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처럼 급속하게 역할이 바뀐 게 또 있을까요? 이 유럽 통합이 잘 될 때 유럽은 지역 통합의 모델로서 항상 거론됐었습니다.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국제 정치 경제 무대에서 블록을 형성해서 규칙을 제정하는 중요 행위자로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범생이 요즘은 문제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10년 그리스발 경제 위기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로 확산됐고 EU가 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미래를 새삼 거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제3의 길로 국내 독자에게도 널리 알려진 영국의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요, 신작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이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드러난 그는요, 이 좌우를 아우르는 실용적인 진보주의보다는 열렬한 유럽 통합 지지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실주의적인 지정학적인 관점을 강조하며 EU가 금융 및 재정 분야의 통합뿐 아니라 정치적인 연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G2가 주도권 권쟁을 벌이는 이 국제 정치 경제에서 유럽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유럽 차원에서 외교 및 군사 분야까지 통합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게 그의 확신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든스는 책에서 플러스 주권, 즉 보다 더 큰 주권이라는 신조어를 꺼내듭니다.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로 외국 기업이 투자 국가의 정책까지도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고속열차처럼 질주해온 세계화 앞에서 국가는 그동안 많은 주권을 잠식당해왔죠. 그런데 영국 같은 일부 EU 회원국은 이미 잃어버려서 통제할 수 없는 주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유럽 통합을 저지하려 합니다. 기든스는 유럽 차원으로 정책을 이양해야 주권의 추가적인 손실도 줄이고 국제 무대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1년에 2번 EU의 28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유로 바로미터에서도요. 시민들은 외교 및 안보, 이민 문제를 유럽 차원에서 더 다루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등 아직도 광대국의 환영에 젖어 있는 일부 EU 회원국들은요. 주요 국제 문제에서 자국의 입장을 먼저 드러내곤 하죠. 대다수의 EU 회원국들은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아직도 안보를 기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EU 회원국들이 합의하고 적극 실천할 수 있는 범유럽적인 안보 전략이 필요하고 유럽군도 창설해야 한다고 이 사회학자는 역설하고 있죠. 진보주의자가 곧 군축이라는 등식이 깨지고 바로 현실주의적 지정학자로서 기든스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유럽이 직면한 단일 화폐 유로화 위기 이외에 그는 선진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복지국가, 이민, 기후변화까지 상호 연관된 이슈를 차례로 거론하며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고전적 복지국가를 문제의 근원이라고 규정한 그는요. 이 사회적 투자국가를 대안으로 내놓습니다. 사회적 투자국가는 부의 창조를 목표로 교육과 기술의 장려,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적극 추진합니다. 그가 제3의 길에서 제시한 적극적 복지를 조금 더 확대한 개념이죠. 이 국가는 사회 정의를 기본으로 삼고 인적 자본의 육성에 힘을 썼습니다. 이런 예를 기든스는 EU의 유연 안정성에서 보는데요. 급변하는 지식경제에서 시민들은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아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어 유연성과 직업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죠. 유럽은 최악의 경제 위기에서 통합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려 하면서 많은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반면에 동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가장 역동적이지만 정치와 안보의 대립은 격화되는 아시아 패러독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유럽과 아시아는 지리적으로도 위기의 대응 방식에서도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이 유럽의 미래를 말하다 해서 앤서니 기든스는요. EU의 리더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학자들이 최근 주장하고 있는 유럽 대통령 직접 선거를 제시합니다. 유럽인들이 직접 유럽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리더십과 대중의 합법성을 결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직접 선거를 통해 현재 실질적으로 EU를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같은 유명 정치인이 선출돼서 실권을 갖고 유럽연합을 대변해야 한다는 의견인 겁니다. 유로존의 이 위기에서부터 시작해 영국의 강력한 탈퇴 요구까지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유럽연합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비스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요우커 관련주로는요,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그리고 아비스타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성 캐주얼 쪽으로 기대가 되는 의류기업 아비스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아비스타 코드 번호는 090370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요, 지난 2일 아비스타에 대해 중국 합자회사와 자회사가 동시 성장 전략을 구축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목표 주가는 1만 원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아비스타의 중국 자회사 아크렉스 차이나는 중국과 여성 캐주얼 브랜드 에린비를 이달 론칭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연말까지 중국 주요 지역에 10개 남짓의 매장을 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유통망 확장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합자회사 디샹 아비스타
아비스타는 이 중가 여성 캐주얼 브랜드 지 리바이브 매장을 지난달 26일부터 중국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열기 시작했고요. 연말까지 15개 매장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기존 고가 여성 캐주얼 브랜드인 B&X 사업도 확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고가의 B&X, 중고가 L&B, 중가 G 리바이브를 통해 중국 여성 캐주얼 시장에서 가격대별 브랜드 라인업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스타의 중장기 성장의 밑그림이 마련되어서요. 이 주가 재평가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대해서는요. 200억 원의 자금을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100억 원, 중국 자회사 신규 사업 투자에 60억 원, 합자회사 지분 확대에 40억 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발행 조건은 만기 5년에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각각 2%와 6% 수준이라고 하네요. 이런 전환사채 발행은 새로운 성장에 대한 투자라며 신규 브랜드로 중국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합자회사의 아비스타와 디샹의 지분율은 26%대 74%라고 하는데요. 투자받은 자금 가운데 30억 원은 아비스타가 50% 지분율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에린브리니에와 지 리바이브 실적은 4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요. 중국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추가하는 것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비스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살아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고향집 그리고 부모님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짠해지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데요. 타지에서 외롭고 힘들 때 고향을 떠올리면 이 힘들던 마음도 좀 괜찮아지곤 하죠. 어릴 때 고향에서 뛰어놀던 기억, 아무 걱정 없이 부모님과 함께 지내던 기억, 이런 아름다운 고향의 기억들이 있기에 성인이 된 지금 힘든 일이 많더라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테너 박인수와 대중가수 이동원 씨가 함께 노래로 불러서 더 유명해진 시죠. 정지용 시인의 향수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귀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러 풀섭 이슬에 함주름 휘적이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미 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정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의 기억, 고향의 기억이겠죠.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하루하루가 별다를 것 없이 비슷해지는데 어린 시절의 기억은 유난히 하루하루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아주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도 가족들이 모여 살았기에 더 행복한 시절이었겠죠. 어릴 적에 빛나는 추억, 사진이나 일기장들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 종종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메마른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하루가 다르게 도망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겨울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이 각 계절마다 저마다의 매력이 있으니 이 깊어가는 가을 계절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